어제 조금 이전에 했던 부분은 어, 무산 스님 시조를 이렇게 그 시작품을 분석할 때에 대부분 해석을 그 이승훈 선생님이 분석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적 동력, 무산 스님이 어떻게 해서 시를 쓰게 됐는가, 또 시 가운데서도 시조를 쓰시게 됐는가 하는 그 시적 동력, 동기, 이거를 대부분 다 선에서 잡는데, 선에 통한 그 깨달음, 득도의 경지, 오도의 경지,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진리로 나아가는 거, 진리치, 그 진리의 경지를 노래한 걸로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런 그 선 불교의 그 동력을 둔 그런 작품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좀 독자적으로 시의 동력이 동심과 같은 그런 자연의 진기처럼 발산해 나오는 그런 그 작품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좀 독특한 해석인데요. 그 실제로 스님 작품을 보면은 그 시적 동기 면에서 선을 그 소재로 하고 모티프로 하고 그 모멘트로 삼은 그런 작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이 대부분 하게 되는데, 그런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시 작품을 시 작품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마치 그 종교적인 깨달음, 불교적인 그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설해주는 법어의 텍스트로 그렇게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어를 들려주는 거,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산 스님의 시에 이끌리는가, 그것도 감동을 받게 되는가, 그런 걸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이끌려서 무산 스님의 그 시 작품이 아주 그 위대한 시로 또 만인의 가슴을 울려주는 감동을 큰 파급을 주면서 다가오게 하는 마력적인 시가 될 수 있었을까? 불교에 대해서 진리치를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그 순수한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서 그게 동력이 돼가지고 그 텍스트화된 것이 무산 스님의 시조 작품이 아닌가. 그런데 초점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사실 뭐 여기서 10분 내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누가 질문을 해주시면 좀 자세하게, 그 확실하게 분명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김학성 교수님 발제에 대한 토론은 강릉 가톨릭대 관동 가톨릭대 심은섭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심은섭입니다. 마스크 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오늘 제가 그 질문 드릴 거는 그 두 가지 사항인데요. 이 두 가지 사항 이전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 논문을 많이 이제 대할 때에 기성 시인들이 쓴 작품에 대해서 이런 논문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쓰신 동심의 시적 형상화와 가치 발견이라는 이 논문은 실질적으로 이제 동심에 대한 관련된 시인데, 이런 논문들을 저희들이 사실 접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다른 측면에서 많은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김학성
교수님한테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부 좀 사실 많이 했거든요. 이 논문 읽고. 그래서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의 측면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무산 스님의 티없는 욕망을 사회적 존재나 역사적 존재가 아닌 제3의 존재, 곧 동심적 존재로서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라 이제 명명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성의 알미, 곧 동심, 곧 거짓을 끊고 참됨을 순수하게 만드는 최초의 한결같은 생각이 지닌 본연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무산 스님을 기성의 알을 벗어난 동심적 존재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유를 비구의 삶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무산 스님이 타고난 천성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 점에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 질문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허위와 가식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 억지로 가꾸는 시인은 많아도 하늘 마음을 가진 눈으로 세상을 보고 진정하게 노래하는 시인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논문에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인 연유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스크 내려주시고요. 마스크 내려주시고. 아주 두 가지 아주 좀 거시적인 문제하고 연결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답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걸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좋은 질문이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저는 스님이 무산 스님이 사회적 존재로서 대선사까지 이렇게 득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존재가 됐으면서도 만족을 하지 않고 또 역사적 존재로서는 시인으로서 이 세간에 나와 가지고 또 명시를 남기는 위대한 시인이 돼 가지고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도 나는 시인으로 불리기도 싫어하고 비구로 부르는 것도 싫어한다.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럼 그 양쪽 다 스님한테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성취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존재로 규정을 해야 스님의 실체를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곰곰 생각해 봤는데 양쪽에 다 그런 성취 다 이끌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뭔가 결핍을 느끼고 이런 것이 바로 동심이라는 튀어나온 순수하게 맑은 그런 참된 사유 기준, 가치 기준, 눈 그런 걸로 볼 때 아무리 대선사가 되고 뭐 또 대시인이 되고 해봤자 내 순수한 마음의 기준에서 볼 때는 미흡하다고 느끼는 거죠. 늘 자기의 성취감을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동심의 존재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볼 때 이게 이제 질문 요지가 그런 동심적 존재로 지정을 할 경우 비구의 삶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타고난 천성하고 연결하는 게 옳은지 그 답을 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비구의 삶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심적 존재가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은 다른 비구의 삶을 사신 분들도 많이 동심적 존재로 티없이 맑은 그런 이 세상의 눈을 오염되지 않은 그런 눈으로 또는 세속의 어떤 가치 기준, 사회적 존재, 역사적 존재로서 그런 기준에 그런 걸 벗어나는 어떤 그런 삶에 비구의 득도의 과정을 아무리 수련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오염되지 않은 그런 순수한 동심의
존재로서의 그런 삶, 그런 모습, 그런 눈,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다른 그 선승들, 스님들, 높은 경지의 스님들도 동심을 갖고 노래하고 동심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작품화하고 그런 게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득도의 경지, 높은 경지를 선시로 작품을 남긴 그 진리의 깨달음이죠. 그건 진리. 그 진리의 깨달음을 보여주는 작품은 남겼어도 그 스님처럼 그 동심의 그 티 없이 맑은 그런 진실된 감정, 인정,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스님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비구의 삶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구의 영향보다는 그 타고난 기질 쪽에 이제 훨씬 더 그 바탕을 두고 있지 않는가, 이런 동심적인 그런 존재. 근데 이지가 동심설에서 얘기했듯이 되게 사람은 태어날 적에 그 동심을 다 갖고 태어나잖아요. 누구나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태어나는데, 세상에서 그 세속 생활을 하면서 또는 학습을 받으면서 기존의 간섭, 기존의 교육, 이런 거에 의해서 끝없이 오염돼 가지고 그런 그 사회 속에 물들다 보니까 동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염된 눈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무산 스님은 끝까지 그거를 동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짐으로 해서, 견지함으로 해서 이런 그 작품, 아주 그 동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력적인 힘, 그런 걸 보여주는 작품을 남겼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누구나 다 동심을 갖고 태어나긴 하지만 그걸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갔다는 거죠. 그것이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 성선설하고 성악설하고도 좀 관계가 되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그 티없이 맑은 동심의 눈을 평생을 지속할 수 있는 그게 기질 내지는 그 타고난 천성이냐? 그 성선설에서는 우리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선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오염되고 또 너무 욕심, 욕망을 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타락하고 이렇게 된다. 그런 거죠. 악도 저지른다. 그런데 비해서 성악설은 인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동심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착하고 순수하고 맑은 그런 마음을 갖고 타고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악한 본성이 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육도 받고 대인관계도 갖고 사회적인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점차 순화돼 나가고 이렇게 되고 더 포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성악설이 그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무산 스님의 경우는 비구 생활을 했다고 해서 얻어진 그런 동심의 세계관이라든지 그 시의 동력의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타고난 기질을 잘 유지해 나가는 거, 끝까지 평생을 지속해 나갔다는 거, 흔들림 없이 그거를 높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동심을 갖고 태어났어도 다 그걸 상실해 버리고 오염되는데, 무산 스님은 끝까지 고수해냈다는 거죠. 마음속에 또 눈에. 그래서 그 점이 무산 스님의 시를 위대하게 만들고 마력으로 끌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인데, 이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 허위와 가식이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막 억지로 시인들 작품을 읽어보면은 정말 만들어 가지고 멋진 시를 써내고 훌륭한 시를 써내고 그런 작품은 한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무산 스님처럼 하늘 마음을 가진 그런 아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진정한 진심 어린 진실의 시를 쓰는 그런 그 시인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 드물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어떤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질문하셨어요.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게 특히 현대에 와가지고 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작품을 쓰는 그 자아, 이 시인이 작품을 쓸 적에 자아를 이원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 그 시적 자아하고 그 시를 쓰는 그 주체로서의 자아, 시인이죠. 시인 자신하고 시적 자아, 작품 속에 그 나라고 얘기하는 서술되는 그 시 속의 나, 그거하고 객체로서 바깥에 주체로서 존재하는 시인으로서의 나, 이게 분열되고 이원화됐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근본적인 그 보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이전에는 대체로 우리 동양, 특히 동양의 시가는 어땠는가 하면은 그 시를 쓰는 시인하고 작품 속에 서술하는 나라는 그 시적 자아 있잖아요. 시적 자아하고 그 시인하고는 서로 동일성, 일체감을 갖는 걸로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론적인 시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대 문명이 그 발달하면서 이게 자아가 이원화되고 분열되는 이런 사고를 갖게 됐어요. 특히 그 프로이트가 인간 심리, 인간 정신을 그 분석하면서 자아를 두 개로 이원화해서 나눴잖아요. 에고라는 자아가 있고 또 그걸 넘어서는 슈퍼 에고가 있고, 그래가지고 슈퍼 에고하고 별도로 이렇게 분일돼서 서로 대상화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쓸 때도 현대 시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작품에 쓴 시의 그 작품 속의 나, 이건 시적 자아가, 그러니까 시적 자아가 쓰는 작품이죠. 그 나하고 실제로 그 시인하고 일체성 속에서 일원화된 그런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현대 시를 그 시적 자아가 퍼소나라고 얘기하는데 전문 용어로 가면을 쓰고 시 속에 들어가서 나라는 가면을 쓰고 그러고 이제 그 작품화하기 때문에 자기를 대상화하는 거예요. 그 작품 속에 나하고 실제 시인 나 서로 다르다고 이원화해서 보는 거예요. 분열이 된 거예요. 옛날 시간은, 전통 시간에서는 이 시인이 자기 인격으로 이렇게 실존적인 주체가 있어가지고 이 시인이 자기의 인격을 투영해가지고 인격적 목소리를 내는 걸로 이렇게 그 시를 작품화했는데, 저 현대 문명에 들어와가지고 정신 분석하기 또 대두되고 또 하여튼 현대화된 사고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시적 자아를 대상화해가지고 작품 속에 그 자아를 시적 자아를 가면을 쓰고 내가 실제 나가 아니다. 가면을 쓰고 퍼소나로서 시 속은 나로서 이제 작품을 서술도 하고 인격 발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대상화하는 거예요. 나까지도 대상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는 언어를 대상화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쓰니까 이제 그 할판 인쇄로 이렇게 작품 현대 시에서는 다 인쇄해가지고 그걸 대상화해서 감상하고 보잖아요. 자기가 시인이 시를 쓰면서 자기 작품을 완전히 객관화해가지고 대상화해서 언어를 대상화해서 아주 그 미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시해가지고 그 작품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빚어진 어떤 작품, 예술성을 더 중시하는 그런 작품, 인격보다는 인격적인 목소리보다 자기 그 주체의 어떤 인격적인 품성, 인격 이런 게 드러나는 거에 더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 작품을 이렇게 쓸 경우 우리 독자들은 정말 나하고 같이 공감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기는 그 언어를 얼마든지 대상화해서 자꾸 고쳐나가려고 그러고 더 미적으로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건 진짜 자기 인격이 우러나온 진심 어린 그 동심하고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그런 인격의 발화가 아니고 만들어진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는
이 진실을 이렇게 만들어진 진실로 해가지고 쓰는 게 현대시 우리 시인들 그 미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진실이 정말 진실이 아니고 만들어진 진실이라는 거예요. 허구적 진실. 그래서 소설을 흔히 그 가공된 뭐 진실이고 이건 진실보다 더한 진실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진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살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그 인간을 대신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인간하고 그 인간이 바라는 그 정말 참된 인간으로서의 인심을 드러내는 진정한 진정성을 드러내는 그런 게 아니고 주어진 자료를 입력한 거 그거를 인공 AI가 반응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감정, 만들어진 진실, 만들어진 사실 이거를 그런 걸로 이렇게 표출해내는 거죠. 표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I 보고 시를 써라 이러면 완전히 그 정말 인간의 진실된 그런 동심과 같은 그런 티없는 그런 순수한 인간의 그 내면의 감정 이거를 그대로 그 AI가 드러낼 수 있냐? 못하죠. 왜냐하면 주어진 정보 자료만 거기에 종합을 해가지고 자기는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그 진정성 있는 그런 진실을 표현한 작품은 쓸 수가 없어요. AI가. 근데 우리도 이제 현대 시인들도 다 이제는 AI처럼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고 언어를 대상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진정성을 표현하는 것보다 얼마나 독자들이 이런 반응, 이런 그 진리, 이런 감성 이거를 만약에 텍스트화 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할까? 이게 더 마력적인 걸까? 이렇게 만들어진 진실, 만들어진 사람의 감정 이런 걸로 그 미적 가치만 훨씬 더 비중을 둬가지고 작품화해서 드러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그 현대 사회에 오면서 이 문명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아가 분열됐다는 거 이게 비극이에요, 사실은. 그게 보편적인 연유. 왜 사람들이 그 진실된 시를 진정의 시를 못 쓰고 자꾸 가상의 그런 허여찬 그런 작품을 쓰게 되냐 하는 그 근본 원인이 자아의 분열입니다. 주체자하고 객체자아의 분열. 시 속에 주체자하고 객체자아가 동일하게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분열돼 가지고 또 하나의 자기 다른 자아 그걸로 대상화해서 작품도 그런 식으로 쓰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학순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려야 되겠어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심은서 선생님 어떻게? 네, 제가 그 질문한 요지를 교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선 스님께서 그 전성의 첫 번째 질문에 전성의 의학이기 때문에 아마 스님의 길을 가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도 그 두 번째 질문에서는 주체 자아하고 시 속의 자아가 이게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보편적 연유 까다롭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저희들이 이제 서정시에서는 시인과 자아가 이제 하나가 되고 오늘날 현대시에 와서는 시인하고 시적 속의 자아, 서정 자아가 이제 분열이 되기 때문에 그 전통시를 저희들이 이제 개성론이라 얘기를 하고 현대시에 와서는 이제 몰개성론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답변이 아주 명확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김학선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뭐 이런 시도 있고 저런 시도 있다. 동심을 그대로 드러낸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공교롭게 가꾸지 않고 언어를 공교롭게 가꾸지 않고 그대로 쓰는 시가 있는가 하면 언어 미학을 고려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시도 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시를 본다면은 낯설게 하기와 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두가 다 그 마음을 직격해서 드러내는 시만 쓴다면 한결같은 꽃이기 때문에 또 재미없을 것 같고, 또 모두가 다 공교롭게 하기만 한다면 그것도 너무 기술적이어서 재미없을 것 같고, 이런 시도 있고 저런 시도 있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발제와 토론 고맙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드리고요.